자, 일물일권주의 한번 해볼게요. 일물일권주의는요, 그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이 그 독립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성 또는 현정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건 권리의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배타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권이고, 이로 인해서 나오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권리다. 어떻게 지배한다 그랬어요? 배타적이고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권리다. 그러려면 이 물건은 반드시 독립성을 갖춰야 되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물건이 독립된 물건으로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도 소유권은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일물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물일권주의. 독립된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 하나만 있어야지, 하나의 독립된 물건 위에 소유권이 두 개가 있다. 그럼 두 개의 소유권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공유관계를 생각해서 하나의 물건에 소유자가 두 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소유권은 하나인데 하나의 소유권을 두 사람이 분량적으로 나눠서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아니고 하나의 물건 위에 소유권이 두 개다. 공유가 아니고 소유권이 두 개다. 그러면 내가 내 소유권을, 내 물건에 대한 내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엄청나게 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소유권 2분의 1밖에 없다는 거 아니까 다른 사람의 2분의 1도 인정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내 물건이고 내 소유권 하나밖에 없는데 누군가 와서 자기 물건이라 그러면 결국은 분쟁이 생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일물일권주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독립된 하나의 물건 외에 소유권은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물일권주의가 처음부터 소유권만 얘기했던 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소유권만 얘기했던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소유권만 얘기했는데 물권의 개념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일물일권주의 이거 가지고 나머지 제한물권 등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설명 방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민법상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입니다. 동산 이외의 물건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때 이 부동산은요,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지죠.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눠지고, 토지는요 지적 공부상의 필 단위로 하나의 물건이 되죠. 건물은 동 단위로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한 동 건물엔 소유권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한 필 토지의 소유권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동산은 개 단위로 하나의 물건이 되죠. 한 개의 동산의 소유권은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의 필 단위로 하나의 물건만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물건이 소유권이었거든요, 전에는. 근데 저당권도 생기고 영유물권도 생기고 지상권 같은 것도 생기고 전세권 같은 것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유권에 보니까 지상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더라. 그러면 소유권은 하나고 제한물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물일권주의 얘기할 때 물건이 하나면 물건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이게 조금 애매해지니까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은 몇 개만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다른 종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물일권주의가 뭐라고 바뀌냐면, 하나의 물건 외에 내용이 같은 물건은 두 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 외에 소유권이 하나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의 소유권이 또 생길 수는 없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물건의 개념이 바뀌면서 또 바뀝니다. 물건이 하나에 내용이 같은 물건이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외가 순위에 의해서 보호가 결정이 되면 두 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하나의 토지 위에 저당권 두 개 성립할 수 있죠. 그 두 개의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성립되면 1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모두 만족을 받고 난 다음에 2순위, 3순위, 4순위로 내려가면 분쟁 생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의 설명이 또 예외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어요. 한 필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요만큼만
지상권 설정해서 나는 이거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요만큼만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 일부에도 소유권은 여기 하나인데 물건 일부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건 전체에 지상권 설정하는 건 당연히 가능해.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물건 일부에만 지상권 설정한다? 그럼 다른 사람 여기 와서 또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여기도 지상권. 그러니까 여기가 A가 쓰고 여기는 B가 쓰고 여기는 C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 외에 내용이 같은 물건이 세 개가 또 성립했죠. 지상권이. 그렇죠? 왜냐하면 용익물권은 물건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담보물권은 물건 일부에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보물권을 설정하려면 분할 절차를 거쳐야 돼. 이게 분할이 되면 하나의 물건이 된다고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할 절차 없이 물건 일부에다가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혹시 소유자 갑이 D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대 여기다가. 근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할 때 토지 전부를 매각을 해야지 저당권을 여기만 설정을 했다고 해서 요것만 매각할 수는 없는 거야. 물건 일부에는 만약에 다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실행이 됐대. 그럼 여기는 소유권 남아있고 분할 절차 없이 여기 또 무슨 소유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의 물건 외에 소유권이 두 개가 돼버릴 수 있죠. 그럼 분쟁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용익물권은 물건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지만 담보물권은 물건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물일권주의에 다양한 예외가 존재하고 있어요. 토지도 이런데요. 그럼 건물은 어떻게 할 거냐? 한 동 건물에 소유권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한 동 건물에 소유권 하나가 존재하는데 혹시 이렇게 생긴 건물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생겨갖고 엘리베이터 있고 이렇게 101동 101호, 102호, 103호, 104호, 뭐 201호, 202호 이렇게 해놓은 거 보셨죠? 이게 집합 건물이라고 한다고. 집합 건물은요. 요거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이게 물건인 거야. 하나하나가 건물이죠. 건물이라고 얘기하려면 지붕과 기둥과 주벽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루프 컬러 월입니다. 주벽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요거 하나 떼서 볼게요. 요거 하나 떼서 보면 아마 이렇게 생긴 물건이 연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출입문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발코니 이렇게 조금 뒷발코니 조금 나와 있죠.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있고 앞발코니 이렇게 있잖아. 요거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 거. 그죠? 요것도 지붕이 되는 것이고 요게 기둥이 될 수 있고 이게 주벽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고 이 물건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 집합 건물. 건물이 쌓여 있는 거야. 건물이. 그래서 집합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합 건물은 하나하나가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유권이 각각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동 건물에 구분된 소유권이다라고 해서 이걸 또 구분 소유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물일권주의가 처음에 설명이 될 때는 물건이 하나면 물권은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물권이 다양하다 보니까 저거는 소유권은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더니 하나의 소유권에 용익물권은 다양하게 성립할 수도 있었죠. 물건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었고요. 또 담보물권 같은 경우는 물건 전부에 성립하지만 순위에 의해서 보호 여부도 또 결정이 됐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물건이 성립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일물일권주의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의 물건 외에 소유권이 하나만 성립한다. 그럼 수개의 물건 외에는 소유권이 몇 개가 성립해야 돼요? 여러 개가 성립해야 되죠. 수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할 수는 없었다. 근데 이건 이제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수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도 또 하더란 얘기죠. 이거하고 정반대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합물들 있죠. 집합물. 네, 집합물.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한번 볼게요. 공장에 땅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소유자가 공장 소유하고 계신 분이 똑같은 분이야. 여기는 공작기계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죠. 여기도 있고 무슨 뭐 공작기계 다양한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물건의 숫자를 보면 토지 있고 건물이 있죠. 공작기계 수백 개 있습니다. 이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돈이 좀 필요해서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그러면 토지를 담보 제공하고 건물 담보 제공하고 각각 공작기계 전부 담보 제공하고 저 사람 1년 내내 은행만 다녀야 돼. 담보 제공하려면. 그리고 서류 이따만큼 되겠죠. 이게 뭐야? 이만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담보권 서류 다 설정하려면 인감증명서 겁나게 띄워갖고 와야 되겠네. 그럼 동사무소 직원이 미워하겠죠. 저 이씨 맨날 오고 지랄이야.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간단하게 하자는 얘기야. 간단하게 해서 이거 전체를 집합물로서 여기다가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걸 특별법에 의한 공장 재단 저당법 또는 광업 재단 저당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번호 매기는 거야.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1. 토지 2. 건물 3번에 이거 3상 3선식 교류발전기 4. 뭐 그래서 리스트업을 쭉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당권 하나만 설정하는 거야. 왜요? 편리하거든요. 이게 공장 장에게도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에게도 편리하지만 나중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경매가 실행이 될 때도 하나하나 경매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경매해버리죠. 한꺼번에 경매해서 우리가 가서 경락을 받으려고 갔다. 그럼 여기 리스트 있는 내용을 쭉 보는 거야. 뭐 토지하고 건물은 어디 안 가겠고 건물이 최초하고 많이 바뀌었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3상 3선식 발전기 없어졌네 이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최초의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졌으면 우리가 살 때도 조금 싸게 사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회 경제적인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집합물에도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혹시 또 처음에는 이게 3상 3선식 발전기였었어요. 교류 발전기. 근데 쓰다 보니까 망가져.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도 쓰다가 보면 망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망가지면 이렇게 3상 4선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고물 발전기죠. 어떻게 해야 돼? 그쵸? 팔아야 되죠? 서로 교환하면서 돈 얼마 주고 이렇게 바꾸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존에 있던 이 저당, 요 3상 3선식은 지금 여기 보니까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물건 아닙니까? 근데 저거 팔아치우면 나중에 저당물에 훼손이 일어났다라고 시비 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도 물건이 바뀌었으면 옛날 물건 말고 요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와야 되죠? 이게 들어와야 되지. 옛날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이렇게 된 게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집합물에 담보권 설정한 이후에 구성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담보권의 효력은 언제나 현재 확인하는 그 순간에 집합물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유지한다. 특정성을 유지한다. 아시겠죠? 경매 실행할 때 옛날에 그 고물 갖고 와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물건으로 담보권 실행하면 되는 거고 옛날 거보다 이게 가치가 높다라고 하면 공장 그 사장도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 게 저게 30만 원짜리인데 지금 있는 건 50만 원짜리다. 그럼 경락 받을 때 50만 원의 가치가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날 게 하나도 없다. 아시겠죠? 그 구성 부분이 변경이 돼도 언제나 현재 있는 그 집합물 전체에 대해서 특정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물권의 기초이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저게 시험에 나오면요. 저게 이제 물권 쪽에 가서는 그냥 대충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저게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우리 책에서 한번 볼게요. 일물일권주의. 그래서 물건의 배타적 지배성으로 인해서 줄칩니다. 독립된 하나의 물건 외에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에 하나의 물건 외에 내용이 같은 둘 이상의 물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그 말은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 또는 물건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없다라고 반대 해석도 가능한데 그래서 물건이 여러 개면 물건의 수만큼 물건이 성립해야지 수개의 물건을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예외가 많습니다. 밑에 이제 예외 용익물건 한번 줄칠게요. 용익물건은 물건 일부 또는 구성 부분에도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 분할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옆에 하나 써놓을게요. 분할 절차 없이도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 부분에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분할 절차 없이 용익물건 설정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용익물건으로 시험에 나오면 맞아. 근데 용익물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그 용익물건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 지상권 나오면 틀려.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요. 용익물건의 종류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우리 기초 이론 할 때 소지, 전지, 저질, 유정 그래서 용익물건, 담보물건 합쳐서 제한물건 이래 했잖아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뒤에 부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제가 암기시켰죠. 예.
그때 용익물권. 그래서 용익물권은 분할 절차 없이도 부동산 일부 또는 구성 부분에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용익물권 대신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등 다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가 실행돼야 되는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대한 분할 절차 없이 그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 부분에 담보물권으로 저당권,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고요. 다만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 그래서 기억하고 전 페이지에 있는 기억하고 니은을 좀 잘 좀 줄쳐 놓으셔야 되는 게, 자, 요 아까 지금 토지 요만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요 부분만 분할 절차 없이 저당권 설정하면 경매 실행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할 땐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야. 질권은 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이거든요. 제 시계 있죠, 시계. 예, 시계를 질권을 설정을 한다. 그럼 시계 전부에서 질권 설정해야지. 시계줄 한쪽은 빼고 요쪽 줄만 질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시계 중에서 여기 시계에 있는 그 뭐야, 시계 침은 빼고 또는 시계 유리는 빼고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야. 네. 그런데 유치권은 상황이 달라요.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권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카센터에 자동차 수리 맡겼대요. 그럼 카센터 수리비 다 줄 때까지 사장님이 목적물 안 돌려주죠. 그게 유치권인 거야. 여기 인테리어 공사했다는 거야. 그럼 인테리어 공사비 받을 때까지 이 공사하신 분이 문 걸어놓고 안 내준다고. 이거 유치권이에요. 땅에 개간 공사를 했다는 거야, 땅. 근데 공사비 안 줘요. 그럼 그 개간 공사한 거 잠가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런데 개간 공사를 이렇게 생긴 땅 중에서 여기만 개간 공사를 했다는 거야. 여기는 아직 개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공사비 여기만 들어갔지 여기는 아직 안 들어갔잖아. 아직 분할 절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분할 절차에 의해서 여기를 별도의 필지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아직 분할이 안 돼 있죠.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사업자는 자기가 공사비를 투여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유치권을 주장할 때도 토지 일부 여기에만 유치권을 주장해야지. 여기는 지가 공사비 투입한 데가 아니죠. 그럼 이건 분할하지 않았어도 토지 일부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그래요. 패턴이 토지 일부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 일부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 대신 토지 일부에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은 성립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설정은 누가 해주는 거야? 소유자가 권리를 정해주는 거고, 유치권은 소유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설정은 제가 이렇게 하자 그랬잖아요. 소월정 이렇게 하자고. 근데 이게 또 한글 또 파괴했다고 어떤 분이 항의하셔갖고 제가 이거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한다 그랬죠. 그때도 한 2달 동안 사과했어요. 얼마나 그냥 그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글 국어를 전공하신 분으로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그래갖고 제가 사과를 많이 드렸어요. 혹시 국어 전공하신 분 또 있으면 제가 이거 쓴 거 사과드릴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소유자가 해준다는 의미에서 제가 소월정 그런 거지 국어를 파괴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괜히 썼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가 정해주는 거야. 나 대신 네가 권리 행사해. 그래서 소유자가 정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 한번요. 토지 일부에 담보물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토지 일부에. 아시겠죠? 건물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건물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의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는 거야. 하지만 건물 일부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건물이요. 이게 지금 저 5층이 하나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는 2방만 했다는 거야. 그러면 공사업자는 2방만 인도 거절하고 유치권 주장해야지 다른 방은 유치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토지 일부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네. 왜 성립과 설정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근데 여기다가도 설정이란 말은 쓸 수 있어요. 성립이란 말은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담보물권 성립했다, 질권 성립했다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설정해주면 성립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설정이란 말 절대 안 쓴다고. 이해하셨어요? 네. 이거 괜히 한 것 같다, 느낌에. 그렇죠. 이거 물건에 가서 해야 되는데.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일물일권주의의 동그라미 2번에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구분 또는 분할 판례 2번 같습니다.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따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 따로 말소하게 되면 거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2개 생길 가능성이 있어 버리잖아요. 이건 일물일권주의 위반이죠. 지금 감 못 잡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물건이 하나야, 하나. 이게 분할 절차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데 분할 절차 없이 여기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지우겠다는 거야. 그럼 여긴 다른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분할해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몇 개의 토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2개. 그래야 소유권이 2개가 성립할 수 있다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토지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지금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분할 절차 없이 이 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2개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분할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물건의 구분이에요. 물건의 분류 방식은 물건의 구성 형태에 따라서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이렇게 나눠지는데 신경 쓸 건 집합물이거든요. 자, 단일물은 뭐냐? 여러분 책 있죠? 책 설명부터 듣고 집합물 조금 이따 줄쳐줄게. 하여튼 중요하다 그러면 일단 줄부터 치고 거기에 또 밑에 뭐 있나 궁금해가지고 가지 마시고 설명할 거니까. 단일물은 여러분 책이에요, 책. 단일물이든 합성물이든 집합물이든 수백 개의 개체가 서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수백 장의 종이가 서로 결합을 했죠. 결합을 했는데 각각의 종이는 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개성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떼내도 다시 원래 용도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야. 개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원래 용도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각각의 종이가 여러분 책에 붙어서 떼냈대, 한 장을. 떼내도 거기다가 집어넣어야만 효용을 발휘하는 것이지 떼내서 별도의 효용? 한 장 찢어볼래요? 절대 안 찢죠? 그 찢어서 화장실 가져갈 수 있나요? 어떤 분이 화장실에 휴지 있던데요? 아니. 그거 말고 급해. 휴지도 없어. 그럼 이거 찢어갖고 화장실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좀 더러운 느낌이 있는데 한참 비벼야 되죠? 그래야 효용을 발휘할 수가 있지. 별로 느낌 안 좋을 거란 말이야. 그죠? 네, 그래서 이 찢어내도 그 자리에 다시 집어넣어야만 효용을 발휘하는 것이지 독립된 다른 물건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개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책은 단일물인 거예요. 단일물. 아시겠죠? 그럼 합성물은요. 수개의 개체가 결합을 했어요. 이 단일물은 각각이 개성을 상실했지만 수개의 개체가 결합이 돼서 각 개체는 개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석반지 있죠? 보석반지, 자동차 이런 거 있죠? 예, 보석반지, 보석하고 반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의 물건이죠. 떼내면 각각의 개성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2개로 또 2개의 물건으로 바뀌죠. 보석하고 링, 반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합성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요한 건 집합물이죠. 자, 집합물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줄을 칠게요. 집합물. 그래서 집합물에 양쪽 가로 3번 집합물 줄 치시고 두 번째 줄 가로에 있는 내용 좀 볼게요. 도서관의 장소, 목장의 양떼, 상점의 상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공장의 시설 및 기계, 그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집합물인데, 자, 동그라미 2번, 3번 다 줄 치셔야 돼요.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로 인해서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물 일권주의 위반이잖아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공장 같은 경우에 각종 시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회 경제적인 목적, 필요에 따라서 각종 특별법이나 또는 판례 등에 의해서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어떤 그 집행이라든지 담보권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담보권 실행의 편의를 위해서
예,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판례가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줄쳐야 됩니다. 줄치고 나갈게요. 일반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봐서 이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삼으려는 집합물에 대한 양도 담보 설정 계약 가능하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어장 내에 특정 양어장 있죠? 양어장 내에 여기 보니까 여기는 뱀장어를 키워요. 여기는 뭐 키운다 그럴까? 여긴 뱀장어 키우고 여기는 광어, 그래, 광어 키우고, 와, 좋아하는 광어. 여기는 송어 키운다고 할게요. 송어. 여기는 뱀장어 이렇게 키운다고. 그래, 여기는 주소지가 무슨 동 7의 1번지야. 7의 1번지. 자, 요거를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좀 얻어 쓰고 싶어요. 이때는 7-1번지에 있는 토지는 담보 제공하는데 아무 문제 안 됐잖아, 이거 토지는. 그렇죠? 근데 토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뱀장어 또는 광어, 여기 뱀 쓰니까 이상하다. 뱀장어, 광어, 송어 이런 것들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담보를 제공하느냐? 이거는 계속해서 증감 변동하고 내다 팔고 계속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것도 특정하는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0000 7의 1번지에 있는 어류 전부. 그럼 어류 전부면 요거 다 포함하는 거죠. 요거 담보권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종류 명시하면 되는 거죠. 7의 1번지에 있는 뱀장어 전부, 그럼 뱀장어만. 광어 전부, 그럼 광어만. 송어 전부, 그러면 송어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종류 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걸로 지정했으면 장소 지정이죠. 요걸로 지정했으면 종류 지정 아닙니까? 아니면 이럴 수 있어. 뱀장어 50만 마리 중에서 10만 마리. 그러면 이거 어떻게? 수량 지정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에듀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소를 지정하든지 종류를 지정하든지 수량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담보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수량 지정해 볼게요. 여기서 5만 마리 중에서 10,000마리만 담보권을 설정을 했다는 거야. 그럼 10,000마리 어떻게 구분해? 구분 못 하는 거죠. 10,000마리 대충 해서 10,000마리 이렇게 해서 나중에 셀 수 있는데 담보권 설정된 10,000마리는 이 안에 다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뱀장어 전부 그랬다는 거야. 설정할 수 있죠. 설정했는데 뱀장어 담보권 설정했다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러면 안 되죠. 이거 내다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끼 어린 거 갖다 집어넣고 다시 키워서 또 내다 팔고 그래야 되죠. 이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뱀장어 5만 마리 중에서 3만 마리 갖다 팔고 2만 마리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그 담보권은 그 2만 마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어쩐 일이냐. 막 새끼를 많이 부화시켜갖고 한 7만 마리가 있다는 거지. 처음엔 5만 마리였는데. 그죠? 뱀장어 전부라고 했어요. 그럼 뱀장어 전부라고 했으니까 처음엔 5만 마리였는데 7만 마리 있다. 그럼 7만 마리 전부가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증감 변동하는 수량 변동이 있을 거예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하러 갔더니 5만 마리 처음에 있었는데 3만 마리밖에 없다. 그럼 3만 마리만 경매 실행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가서 봤더니 7만 마리로 늘어났다. 그럼 7만 마리 전부를 경매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류를 지정했으니까 뱀장어는 다 경매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담보권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공장도 마찬가지였죠. 담보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공장에 3상 3선식이 3상 4선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하는 거죠. 3상 3선식은 30만 원짜리였는데 이거는 50만 원짜리였다. 그럼 매각대금도 50만 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소유자도 불리한 게 없는 거고 5만 마리에 5천만 원 했다는 거야. 5만 마리 담보권 설정했는데 그죠? 그럼 그 다음에 갔더니 3만 마리밖에 없다. 그럼 많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못 받은 돈은 소유자에게 다시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면 되는 거고 혹시 7만 마리가 됐다. 그래서 5천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7천만 원 받았다. 그럼 2천만 원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감 변동하는 집합물에 대해서도 담보권 설정 계약 체결할 수 있는데 체결도 가능하며 그 밑에 보시면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 방법에 의해서 특정이라고까지만 줄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특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바로 밑에 보니까
따라서 보이십니까? 따라서 특정 양어장 내 뱀장어 등 어류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은 그 담보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까지만 줄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판례예요. 집합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번 판례 첫 번째 줄 맨 뒤로 가면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 부분이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언제나 현재 집합물 전체가 저당권의 객체로서 특정성을 유지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3상 3선식에서 3상 4선식으로 바뀌었어도 경매할 때는 3상 4선식 경매한다. 그 매각 대금이 더 많이 나오면 그 돈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유자에게 돌려주면 되니까 누구에게도 손해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5만 마리였다가 7만 마리였다 그러면 더 돈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여기 지금 양어장 주인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손해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학상 분류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사법상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융통물은 뭐야? 사적으로 팔고 사고 가능한 물건을 융통물이라고 해요. 그럼 불융통물은요. 거래가 불가능한 물건들을 불융통물이라고 하죠. 불융통물의 대표 주자가 거기 줄칠 거 없습니다. 다 제가 설명하는 거 다 줄치면 책 다 줄쳐야 돼. 자, 공용물이야. 공용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팔 수 있어요? 이거 마음대로? 정부종합청사, 청와대 이거 막 파는 거야? 아, 청와대 저거 얼마 할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용물. 그래서 불융통물이야. 거래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공공용물 있죠? 일반 대중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들, 이거 공공용물이야. 도로, 그 다음에 공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로, 공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제물이죠. 금제물. 금제물은 아예 제조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을 금제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필로폰, 마약, 불법 총기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조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는 당연히 금지지만 가지고 있다가 걸려도 거진 속된 말로 뒤지는 수가 있어요. 아예 제조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해서 금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래가 불가능한 물건이죠. 그 다음에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가분물, 불가분물. 자, 분할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러분 관념상 이해할 수 있죠. 이 말의 개념은 찢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갈라서 토막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갈라서 이렇게 찢고 서로 분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개념이 있겠지만 분할을 하더라도 가치나 용도에 저하가 없을 때 가분물인 거지. 분할하게 되면은 물건의 성질이 바뀐다든지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럼 그거는 불가분물인 거죠. 그죠? 그럼 그림은 가분물이야, 불가분물이야? 그림. 불가분물이죠. 소는? 쌀은? 가분물이지, 쌀은. 쌀은 어떻게 자릅니까? 근데 그렇게 토막토막 자르는 거 아니고 수량으로 자르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가분물이야. 그러면 지폐나 동전은 가분물이야, 불가분물이야? 거봐 또 개념상 또 잘라내는 것만 생각했다니까.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개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분물이요, 불가분물이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여태까지 맞춰오다가 끝에 갖고 확 틀리잖아요. 정신 안 차리니까 그런 게 집중 안 하니까. 아시겠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화폐, 금전 다 가분물이죠. 명화. 불가분물이지, 명화 같은 거. 자, 이런 거 설명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고 암기할 것도 아닌 거야. 이걸 또 갑자기 앞글자 갖고 암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주관적 의사에 따른 특정물과 불특정물이 다른 페이지에 나와요. 자, 특정물은 원래 처음부터 특정물인 것들도 있지만 불특정물, 종류물이 특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참이슬 빨간 뚜껑 5병 그랬대요. 그럼 뭐 어디나 가도 5병 살 수 있죠. 근데 특정한 냉장고에 있는 요 5병, 전문 용어로 씨앗이 예술이라 그랬죠. 요 5병 딱 하면 여기 특정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냉장고에 있는 그거 5병을 콕 찍었대요. 그럼 그 5병으로만 줘야 된다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특정물과 종류물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양쪽 가로 3분의 있는 굵은 글씨 줄치는 게 당사자 주관적 의사에 따른 구분이다 라고 줄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이슬 빨간 뚜껑 5병 그러면 자꾸만 술 얘기하니까 그죠? 배고플라 그런다. 그럼 아무거나 사다 주면 되는 겁니다. 종류물이에요. 불특정물이에요. 근데 콕 찍어서 요거 5병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요? 특정물이 된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교체 급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대체물, 부대체물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대체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별도의 합의 없이도 다른 물건으로 급부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물건을 대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물과 불특정물은요. 당사자의 특정물은 딱 당사자 합의한 그 물건으로만 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합의가 없어도 대체물 같은 경우와 부대체물은요. 합의가 없어도 그 물건으로만 줘야 된다. 부대체물인 거예요. 아시겠죠? 골동물, 골동품 같은 거 합의가 없어도 그거로만 줘야 되죠. 그러면 대체물은요. 5만 원 줘야 되는데 그럼 5만 원짜리를 줘야 돼? 만 원짜리 5개 줘야 돼? 5천 원짜리 10개 줘야 돼? 아무거나 줘도 불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 100원짜리 500개 줘봐요. 열받죠 그러면? 예,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100원짜리 500개 얼마요? 그거 한참 걸리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왜 100원짜리 500개가 안 될까? 100원짜리 500개가 50만 원이요? 5만 원 아니요? 미안합니다. 민법 시간에 수학 시켜서. 자, 그 다음에 반복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소비물과 비소비물로 나눠지죠. 소비물은 뭐야? 한 번 쓰고 나면 다시 쓸 수 없는 게 소비물이고 비소비물은 반복 사용이 가능한 거야. 그럼 자동차는 소비물이에요? 비소비물이에요? 토지는? 컴퓨터? 비소비물이죠. 그러면 여러분 차에 기름을 집어넣는 경유는? 소비물이죠. 휘발유는? 소비물이죠. 쌀은?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용도로 다시 쓸 수 없는 물건들을 소비물, 동일한 용도로 수회 반복해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비소비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학문상 분류고요. 학문상 분류는 여기 당사자 주관적 의사에 따른 특정물과 불특정물 그리고 집합물 있잖아요. 이런 정도만 좀 주의 깊게 보시고 나머지는 시험에 나와도 개념상 틀릴 게 아니에요. 틀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민법상 분류예요. 민법상 물건은 제가 잠깐 여기서 얘기했지만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라 그랬죠.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 딱 2개로만 구분이 됩니다. 이 부동산과 동산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물과 종물, 부동산과 동산이 이익을 만들어내는 형태에 따라서 원물과 과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고 종류는 딱 몇 개밖에 없다? 2개. 부동산 아니면 동산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라고 해서 99조에 나와 있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다. 그럼 토지는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착물의 종류는 또 그러면 좀 포괄적으로 얘기했네. 그럼 정착물은 또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제2항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싹 다 뭐라고 해요? 동산이다. 그러면 부동산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동산 그러면 되겠네. 또 사람 성격에 따라서 나는 동산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부동산 그럴 거예요. 그러면 피곤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먼저 볼게요. 토지와 그 정착물 그랬죠? 그럼 토지는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부동산인데 우리 212조에 가면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도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 말에 의미는 이게 다 토지란 얘기예요. 이게 다 토지라 그런 얘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거는 땅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땅이라고 안 그러는데 개념상 여기도 다 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정착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건물이죠, 건물. 건물이야.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주벽을 갖추고 있다. 루프 컬러 월이거든요. 그냥 편의상 RCW 이렇게 하자고요.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추고 있는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입니다. 다시 건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이려면 기본적으로 RCW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완성 아직 안 됐어요.
완성은 안 됐는데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췄다. 완성됐대 안 됐대? 안 됐어요. 그러면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서 건물이 된 거야. 뭐까지만 갖추고 있으면요? 요거만 갖추고 있으면 완성이 됐든 안 됐든 무조건 토지와 별개의 물건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도 시험에 나와요. 갑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미완성 상태에서 병에게 양도했대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는 거야. 완성을 해서. 자,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미완성 상태에서 병에게 양도했고 병이 건물을 완성을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그럼 을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대죠. 그래서 얘가 완성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는 거야. 이 건물을 원시 취득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와요. 을이죠. 을. 건물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얘기는 뭐가 들어갔다? RCW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지붕, 기둥, 주벽을 갖췄다. 완성이 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지붕, 기둥, 주벽만 있으면 토지와 무조건 독립된 건물인 거예요. 독립된 물건인 거죠. 아시겠죠? 어디까지 갖추면 된다고요? 예, 지붕, 기둥, 주벽까지만 갖추면 된다. 완성될 필요 없어요. 등기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 옆에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들 있죠.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은요. 원래가 토지의 일부분인 거야. 일부분을 부합물이라고 해요. 쫓아해보세요. 뭐라고요? 부합물. 부합물을 일부분 또는 구성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합물인 거예요. 얘는. 근데 예외적으로 얘도 임목법,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목 등기가 가능합니다. 임목 등기라고 쓰자. 원래는 토지의 일부예요. 구성 부분입니다. 부합물인데 얘를 혹시 임목 등기를 했다. 그러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수목이라고 합니다. 임목이라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에요? 명인 방법. 이름 쓰는 방법이죠. 그 명인 방법에 의해서도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어요. 임목 등기도 없고 명인 방법도 없다. 그러면 토지의 부합물인 거예요. 일부분인 거죠. 자, 임목 등기를 하면 소유권도 설정할 수 있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어. 뭐가 있기 때문에? 등기가 있기 때문에. 명인 방법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 또 어떤 쓰레기 같은 또 어떤 책에 이렇게 보니까 명인 방법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양도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양도담보는 모든 물건에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게 구별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다 양도담보 설정할 수 있죠. 여기다 양도담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별 기준이 아니고 구별 기준은 소유권만, 여기는 소유권과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양도담보는 다 성립할 수 있으니까 그건 구별 기준이 되는 게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대로 그렸어. 삼지오엽. 이게 뭐예요? 삼지오엽. 뭐죠? 무슨 식물이에요? 산삼. 산삼. 이게 미분리 과실이야. 토지의 과실. 자, 얘도 혹시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지금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한 공시 방법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공시 방법이 없으면 토지의 일부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옆에 농작물이 있어요. 농작물. 대파, 쪽파, 양파 이런 거야. 대파 같이 생겼죠? 아, 내가 대파라고 그리고 그렸는데 왜 여러분이 보리라 그래? 어쨌든 보리가 됐든 대파가 됐든 쪽파가 됐든 농작물이죠. 농작물. 이 농작물은 잎돌을 갖춰서 수확기에 있다. 잎돌을 갖췄다는 얘기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예요. 수확기에 있으면 언제나 이건 누구 소유죠? 경작자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하에는 미채굴 광물이 있어요. 광물. 미채굴 광물도 광업권 허가를 받게 되면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상에 몇 개요? 4개. 지하에 하나. 4대 1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에 몇 개요? 4개. 지하에 하나. 그럼 지하부터 얘기할게요. 가렸어.
안 보이죠? 보여요? 요즘에 살도 빠지고 키도 작아져서 큰일이야. 살이 빠져갖고 다 안 가려지지. 전에는 어깨 살 때문에 다 가렸는데 이게 안 가려지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상에 몇 개 있다 그랬어요? 4개 그랬어요. 그 중에서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건 건물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지상에 있는 4개 하나씩, 칠판 보지 말고, 칠판 보다가 걸리면 그냥 안 놔둡니다. 제일 먼저 뭐 있었어요? 건물. 그 옆에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그 옆에 미분리 과실. 해보세요. 입으로. 한 번 더. 한 번 더. 네, 미분리 과실. 그 옆에 농작물. 입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제일 먼저 건물. 건물.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한 번 더요.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 농작물. 지하의 미채굴 광물. 다시 한번 지상이 뭐요? 제일 먼저 그 옆에 지하의 미채굴 광물. 얘들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자, 광업권 허가를 받은 농작물, 토지 소유자가 갑인 거예요. 광업권 허가도 갑이 받았어요. 근데 갑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저 광업권이 이전된 거야, 안 된 거야?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죠. 임목 등기가 돼 있는 수목이 있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아우 나무 좋다. 그리고 땅 샀답니다. 나무 산 거야, 안 산 거야? 안 산 거라고. 여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내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건물이 등기가 안 됐네요. 근데 토지만 팔았다는 거지. 그럼 건물 팔린 거야, 안 팔린 거야? 안 팔린 겁니다. 근데 이게 미등기 무허가 불법 건물이라는 거야. 그리고 토지만 팔았대요. 건물 팔린 거야, 안 팔린 거야? 안 팔린 겁니다. 갑자기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안 팔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보면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치는 것이고, 그 토지 소유권에 보니까 그렇게 미친다라고 하더라도 지상에 4개, 지하에 하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데, 그래서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지만 나머지는 특별한 공시 방법이 필요하고, 최근에 트렌드 잡힌 게 이거예요. 이거 농작물.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로 한다. 언제나 경작자 소유로 한다. 근데 이 경작자가 수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을은 경작한 사람 아니죠? 돈 주고 산 사람 아닙니까? 그때는 뭘 갖춰야 되는 거지? 명인방법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때는 미분리 과실이 되는 거야. 얘는 경작자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토지에 있는 과실을 돈 주고 산 거야. 미분리 과실. 아시겠죠? 그럼 뭐 갖춰야 된다고? 명인방법. 조금 있으면 이제 김장할 거 아니겠어요? 김장 같은 거 할 때 김장처럼면 지나가다 보면은 밭에 이렇게 보면은 저기 배추 같은 거 있잖아. 배추 같은 거 넓은 배추밭에 보면은요, 뜨문 빨간 노끈 같은 거 절근 끼워놓고 노끈으로 이렇게 울타리 쳐놓는 거 있어요. 이런 거. 그게 이제 경작자가 그 넓은 배추를 경작을 하고 중간 도매업자들이 와갖고 자기가 돈 주고 산 거란 말이야. 돈 주고 샀으면 내가 2,000포기 샀다. 그럼 2,000포기만큼 철근 세워놓고 그 빨간 노끈으로 이렇게 쳐놓은 거 있죠? 이렇게 둘러놓은 거. 이게 뭐죠? 명인방법인 거야. 명인방법이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 없어요. 명인방법은 이렇게 다른 물건과 구분할 수 있는 경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편말 하나 콱 찍어서 내 거라고 표시하면 돼요. 근데 내 거는 많잖아. 그렇죠? 많으니까 반드시 신의영 이렇게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신의영 집어넣을 거 없고, 노량진의 신민법 그러면 전지 알아요. 웃겨요? 노량진의 신민법 그럼 이 얘기 들으면 더 웃겠네. 그죠? 예. 잘생기네. 이렇게. 그죠? 예, 잘생기네. 이렇게 해서 아주 특이하게 잘생기네. 그러면 이제 또 신의영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또 전에 명인방법 가지고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것도 나왔었어요. 자, 여기 소유자 100 이렇게 놓은 거야. 울타리 쳐놓고 사유물입니다.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신의영
써놨는 게 아니라 소유자 100 이랬다는 거야. 그럼 이게 명인방법으로 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 명인방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소유자는 전 세계에 무지하게 많을 수 있죠. 근데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성이 소씨고 이름이 유자씨일 때. 그럼 명인방법 한 거죠. 예, 그럼 이건 명인방법. 반드시 실명 쓸 필요 없어요. 아까처럼 제가 노량진 신민법이라고 하면 노량진의 신민법은 저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충 이제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 왜 우리 트위스트 김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있었죠. 그분은 뭐 성함이 뭐 김한섭 씨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분은 트위스트 김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분이 명인방법 할 땐 그냥 트위스트 김 그러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반드시 실명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동산 여기까지 보고 얼른 쉴게요. 토지 및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다 동산인데 토지에 동그라미 1번 줄 칩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세요. 동그라미 3번. 자, 우리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될 수 있는 거 지상에 몇 개? 지하에. 다시 한번 지상에 몇 개? 지하에 하나. 이것 빼고는 무조건 토지의 일부인 거예요. 토지와 별개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암석, 토사, 지하수, 온천수 이건 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죠.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별도로 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온천수도 토지의 구성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할 수가 없다. 그거 3번, 4번이 중요한데 시험엔 온천수가 주로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양쪽 가로 2번에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돼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 그랬습니다. 몇 개 있었어요? 지상에 4개. 4대1, 4대1. 그렇죠? 4대1. 칠판 안 보고 제일 먼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일 앞에 뭐 있었죠? 건물은 뭐가 있어야 돼? RCW. 등기하거나 완성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있었죠?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 아니면 임목등기.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미분리과실. 그 옆에는 농작물. 지하에는 미채굴, 광물. 그래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뤄지는 토지의 정착물. 그래서 4대1인데 밑에 있는 판례 건물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건물에 관한 것만 좀 볼게요. 그래서 건축 중인 건물이 어느 정도 이르렀을 때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뒤에 거 각설하고 두 번째 줄 맨 뒤에 적어도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RCW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2번에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서 완공한 경우에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는 완공 건축주가 아니라 원래 건축주죠. 뭘 맞췄어? 미완성 건물. 그러니까 건물이지 건물. 그럼 RCW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됐고요. 네, 다음 페이지 나머지는 이제 1월 달에 다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기부 갖춘 임목과 명인방법 갖춘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농작물 나오죠. 농작물. 그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농작물을 미음을 줄쳐놓고 B하고 C를 좀 볼게요. 농작물에 줄쳐놓고 B 타인의 토지에 사용 권한 없이 농작물이 경작돼서 수확계에 도달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고 이때 명인방법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C에 보니까 농작물이 수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매수인은 명인방법을 갖춰야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죠. 예. 미채굴 광물 뭐 특별히 볼 거 없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동산이 나오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찾으셨습니까?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있어. 무기명 뭐요? 다시 한번 무기명 채권이요. 무기명 채권 종류도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있죠. 얘는 전에는 동산으로 취급했지만 지금은 채권인가? 채권, 무기명 채권. 급부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채권으로 본다라고 첫 번째 줄 맨 뒤에 현행민법은 동산과 구별해서 채권으로 본다. 얘 상품권 봐요. 상품권. 가져가면 해당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갖고 발행한 곳에 가서 제시하고 물건 달라 그러면 요구하는 물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부 청구권인 거야. 입장권, 영화관 입장권에요. 좌석까지 예매돼 있대요. 가서 입장해갖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영화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보여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승차권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차를 타면 내가 원했던 목표 장소까지 데려다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채권이다. 특수한 동산으로 금전이 있습니다. 금전. 이 금전은 특수동산인데 이건 중요하니까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요거 좀 쉬었다 할게요.